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줬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당대표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선임 부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하루 걸러 비가 내리면서 신선채소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이와 상추값이 한 달 새 30% 정도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해열 진통제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약이면 효과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을 겨냥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2년 전부터 이 수호와 반대로 여론을 두동강이 내온 조국 사태, 대선 전 이 논란을 정리하고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 민심을 앞세워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줬다고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이 조 전 장관이 법을 어긴 데 대해선 답을 유보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거론하면서 야당에서는 영혼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조국 사태 이번엔 확실하게 매듭 지어질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심경청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이 내로남불과 언행 불일치로 지적한 조국 사태와 관련해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줬다고 반성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의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당대표 사과는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났을 당시인 지난 2019년 10월 이해찬 대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사과 이유는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국한됐고 법률적 문제는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은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새의 깃털보다 가벼워 보이는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조 장관을 엄호한 연장선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송 대표의 사과에 영혼은 없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두고두고 속죄해도 부족하다면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야당은 이렇게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사과는 영혼이 없다고 비판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왜 했냐는 비판이 큽니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이 송 대표의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당대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은 나를 밟고 전진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자 인터넷 채팅창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조국 힘내라라는 응원 댓글과 함께 사과를 왜 하냐는 비판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송 대표의 사과 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사퇴해라, 당대표를 탄핵하자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송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문자폭탄의 대상이 됐고 한 당원은 조국을 버리면 당원이 다 날아갈 것이라고 송 대표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게시판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송영길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대리사과 릴레이를 벌였습니다. 송영길 대표 사과에 앞서 일부 친문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은 SNS를 통해 민주당은 이제 나를 잊고 개혁 작업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며 저를 밟고 전진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이 느꼈을 불편함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은 조국의 말할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과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영남에서 맞붙었습니다. 선거인단의 50% 이상 몰려있는 승부처이기도 하죠. 내가 대세라고 주장하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나경원 후보는 돌풍은 멈췄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영남권에서 새 당대표를 뽑는 후보 합동 연설회가 시작됐습니다.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당대표로 역부족이라고 공세를 펴자 이준석 후보는 네거티브에만 몰두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그 쇄신의 바람 저희가 반드시 받아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바꿔야 됩니다. 미세먼지를 없앨 정도 유익한 바람이 돼야지 창문을 깨뜨리고 간판을 떨어뜨리는 폭풍은 후유증과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젊어진 국민의힘은 부산에 대한 고민도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겠습니다. 연설회가 끝난 뒤 이 후보와 나 후보는 제각각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당원분들 중에서는 민심과 크게 괴리되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어떤 분들은 없었습니다. 바람의 시간은 가고 이제 이성의 시간이 왔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이 후보 측과 이준석 바람은 멈췄다는 나 후보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주호영 후보는 중진 단일화에 선을 긋고 토론과 연설로 반전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내일은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를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아직 출마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 전문가 정치인들에 이어 국민들도 직접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국민을 더 많이 만나겠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 보도 보시고 어떤 계획인지 취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권자인 국민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공보와 수행 등을 담당하기로 한 장해찬 시사평론가는 윤 전 총장이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들을 많이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구나.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고 말하기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외향적인 참 열린 사람이구나라는. 실제 어젯밤에는 서울 연희동 골목을 누비며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와 함께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방문하는 곳마다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며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거리를 다니면서 자신을 알아보는 시민들에게 반갑다, 고맙다며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을 만나 지지율을 관리하는 한편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접촉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내 지지 기반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에 만난 친구인 정진석, 권성동 의원과 초선인 윤희숙 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정치부 이민찬 기자와 궁금한 것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송영길 대표의 이 조국 사태의 사과를 두고요. 네. 한쪽에서는 진일보한 사과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반쪽 사과라고 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과 제대로 했네. 이런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사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어정쩡한 사과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이죠. 이해찬 전 대표 사과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사과 분량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전 대표는 조국이란 이름을 뺀 채 143자 사과를 했다면 송 대표는 조국이란 이름을 명시하고 614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 분량에서는 이제 3배 가량 늘어난 거고 잘못을 누가 잘못했는지도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뭐 제대로 한 사과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요. 송 대표 사과에 붙은 단서를 보면 고개가 살짝 갸웃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비리를 같이 언급하면서 법률적 문제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자신의 사과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사과했고 이해찬 전 대표께서도 이 문제는 사과했던 문제이고 최고위원들 간의 사전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부분만 사과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송 대표 선출 직후 이 쓴소리 경청할 때는 조국 사태에 대해 더 강하게 사과할 것 같긴 했어요. 좀 온도차가 그때와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송 대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조국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내로남불적인 사태 어떻게 매듭을 지으시겠습니까? 당을 대표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걸 정리한 것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무엇을 당신이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하지만 송 대표가 민심을 청취하는 사이 조 전 장관 책 조국의 시간이 출판됐고 당내 민심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한 사람을 한 가족을 70-80번이나 압수수색한 것이 과연 공정한 거였어요? 조국 전 장관을 거의 린치하는 수준의 이 검찰 수사를 한 것도 맞습니다. 사과 이렇게 해서 과거로 갈 일이 아니고 오히려 공정한 문제와 검찰개혁 이 과제를 우리 앞으로 해결하는 게 민주당 내에선 부관 참시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민심과 당심 사이에서 고민하던 송영길 대표, 절충안을 찾다 보니 어정쩡한 사과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떨까요? 이 조국 사태에 대한 당내 논란은 이제 오늘로서 매듭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 지금은 민생의 시간이라며 더 이상 조국 논란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조 전 장관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당내 이견이 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도 해보죠. 자, 평생 검사만 해온 터라 사실 이제 대선에 나온다면 누구와 함께 할지 이제 관심이 컸는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지난 3월 퇴임했죠. 그동안 만난 사람을 정리해봤습니다. 퇴임 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연세대에서 철학을 가르친 김영석 명예교수입니다. 윤 전 총장 부친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외교안보 분야에선 이종찬 초대 국가정보원장, 경제 분야에선 노동 전문가인 정승국 교수와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났습니다. 이후엔 반도체, 블록체인, 건축 등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학습하는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도 늘리고 있죠. 전문가에 이어 정치권, 대국민 접촉이라는 윤석열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야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여권의 견제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장모에 대한 문제를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여권이 조 전 장관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윤 전 총장 가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장모 눈치 보는 것이 윤석열식 적이냐, 이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다,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정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과거한 시민단체가 조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냈습니다. 자, 캠프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캠프 출격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윤 전 총장 대규모 캠프가 아니라 소규모 정예참모진을 조만간 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족들이 도와주는 수행을 비롯해 공보, 정무, 정책 등 핵심 인력만 구성해서 가족 검증 등 현안 대응에 나서려는 건데요. 국민의힘 새 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1일 이후 캠프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정치부 이민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LH 사태로 시작된 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했는데요. 이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3명이었습니다. 약속대로 결자해제하는 건지 소리만 요란한 용두삼위일지 그 발표 내용을 전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투기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의 도화선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직원 77명 등 모두 151명이 수사를 받아 이 중 4명이 구속됐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 등 혐의가 있는 공직자 399명도 수사했는데 전창범 전 양구군수와 포천시 공무원 등 모두 9명이 구속됐습니다.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 진행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수사로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모두 34명입니다. 특수본과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로 추징 몰수 가능한 범죄 수익은 모두 1,4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수의 공직자가 투기 사범으로 드러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공직자들이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모두 13명인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양이원영,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고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한을 두지 않고 수사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그룹 대표를 별도로 만났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 총수가 왔지만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상태라 김기남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원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에 감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 4대 그룹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직접 지목을 해서 한번 일어서서 소개를 받았던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였고요.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의 건의를 고려해달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 결정을 위해 총수가 필요하다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에도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달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비해 사면 쪽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에 초청한 건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앞으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예고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1년 2개월 전 처음 4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네, 어제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12.4%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90만 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받을 예정이라 여름 휴가철이 되면 백신 접종자는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항공편이 벌써 마감됐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8일부터 인천과 사이판 정기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지난해 3월 중단된 뒤 1년 3개월 만입니다. 항공사 자체 예약 사이트에 내놓은 좌석은 대부분 마감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단했던 사이판 노선이 정기표 운항을 재개합니다. 백신 접종을 많이 하실수록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으로. 특히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미국 FDA가 승인한 얀센 백신이 올여름 해외여행 수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장 이달 안에 접종이 끝나는 사람만 90만 명입니다. 7, 8월 달에는 해외를 나가게 되면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했고요. 여름 휴가는 해외여행을 한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접종 인센티브가 있는 괌과 사이판 등을 중심으로 여행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자가격리 이슈가 없는 지역들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품들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 미국 FDA 승인 백신 접종자만 격리를 면제해줍니다.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접종을 인정하고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은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는 그 밖에 사이판 정부와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일 같았던 올여름 해외 자유여행이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으러 가면 열이 날 때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 먹으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이레놀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약을 복용해도 괜찮다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포항에 사는 김가윤 씨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타이레놀을 사기 위해 차로 40분을 달려 경주까지 가야 했습니다. 약국에 가보니까 그게 없대요. 다 떨어지고.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게 있다면서 이러는데 그거는 신임도 안 가고 불안했죠. 접종 기관에서 발열과 통증이 있을 땐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안내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저도 약국 5곳을 돌아본 뒤에야 타이레놀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이 물건이 있는 곳에서도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타이레놀 매출이 전달보다 최대 90%까지 늘었습니다. 약국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른 걸로 안내 드려도 고집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타이레놀이 아니어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라면 효과는 같습니다.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는 펜잘과 타세놀, 이지엔 등 70가지에 이릅니다. 나이와 몸무게를 고려해 500mg짜리 한 알에서 두 알을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먹으면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전에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방약이 아닙니다. 열이 없다든지 또는 통증이 없으면 아세트아미노펜을 꼭 복용할 필요가 없고요.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성범죄 문제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군검찰단이 가해자로 지목된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사건 전모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A 중사는 지난 3월 저녁 회식 자리에 나갔다가 후임 하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선임 B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A 중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사에게 신고했지만 대대장까지 바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회식 금지 기간이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며 선임들이 회유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합니다. 차 뒷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운전자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A 중사는 사건 발생 2달 만인 지난달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에서야 빈소를 찾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윤사 같은 딸을 둘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진짜 케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서 전달하도록. 당연히 문제에 대한 그 구속수하고 가해자 처벌, 2차, 3차 가해자 처벌. 제일 우선은 우리 여식의 명예를 되찾는 순간까지 저희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성범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초 공군 군사경찰 소속 간부는 여군 관사에 무단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는데 공군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개인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잇따라 불거진 범죄 소식에 군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군의 부실급식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들이 1인분을 3명이 나눠 먹었다는 황당한 제보가 또 올라왔습니다. 권갑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선조림 4조각이 위생비닐에 담겨 있습니다. 성인 손바닥보다 작지만 1인분도 아닌 3명이 나눠 먹을 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격리된 구사단 장병이 그제 저녁 반찬으로 먹었다며 제보한 사진입니다. 제보자는 밥하고 3숟가락 먹으니 다 끝났다며 쌀하고 김치만 많이 주고 메인 반찬이 적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병사는 석 달 전 격리 중에 먹었다는 도시락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난리였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진짜 밥이냐? 강제로 군대 보낸 아들들 돌려보내라는 누리꾼들의 항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전역한 장병도 격리 당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밥을 조금 부실하게 주긴 했어요. 그 격리 인원한테.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밥만 많이 주더라고요. 군은 배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장병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각 부대의 전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3숟가락 배식이 있었던 그날 국회에 출석해 이런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지휘관들이 그 동석 식사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같이 식사하니까 훨씬 더 뭐 소통하는 계기도 되고 뭐 이런. 간부들이 알아서 잘 챙기라는 뜻이지만 병사들이 오히려 불편해할 수 있어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내일 영양사와 취사병, 장병 어머니 등 약 40명이 참여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동해에서 승객을 태운 여객선 주위로 포탄 4발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배가 포탄에 맞지는 않았지만 민간인이 다니는 곳으로 왜 위험한 사격 훈련이 이루어졌을까요? 배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승객과 선원 172명이 탄 여객선 우리누리호가 울릉도 사동항을 출발한 건 어제 오후 2시쯤. 포항을 향해 30분쯤 운항했을 때 배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발은 앞쪽에 떨어졌고 뒤편 해상에도 2발이 떨어졌습니다. 여객선 관계자는 4번째 포탄이 배에서 160m 거리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누리호 3km 뒤에는 다른 여객선이 운행 중이었습니다. 포탄은 조선회사가 해군에 인도할 신형 호위함에서 사격 시험을 하던 중 발사됐습니다. 조선사 측은 포탄이 떨어진 지점이 훨씬 멀었다고 주장합니다. 운항 금지 구역내로 들어와서 저희가 그거를 피해서 사격을 한 겁니다. 1km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여객선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여객선보다 더 좋은 레이더 설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저준 사격하듯이 여객선 쪽으로 쐈다는 것은 전혀. 통상 사격훈련 전에는 해군이나 해경이 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통보하는데 여객선사는 이번엔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제부터 닷새 동안 사격이 있을 거라는 항행경보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전부였단 겁니다. 이렇게 툭 던져놓고 5일 동안 피해가라면 저희가 평소 3시간 10분, 20분 거리를 7시간에서 9시간을 돌아가야 됩니다. 재발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죠.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측 변호사가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에 나서자 이런 의혹 제기 게시물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손정민 씨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겠다며 그제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손 씨 친구의 변호사와 모 방송국 기자가 친한 사이이며 친구 측에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친구 측 변호인단은 어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허위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해당 경찰관의 경찰서에다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채널 운영자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며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친구 측 변호사의 첫 고소가 시작되자 의혹 제기에 나섰던 유튜버들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도 가짜뉴스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의 아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차관은 당시 피해자인 기사에게 합의금으로 통상적인 액수보다 훨씬 많은 1,000만 원을 건넸는데요. 이후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수차례 통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통화가 증거 인멸과 연관이 있는지 그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증거인멸을 시켰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이 택시기사 계좌에 합의금 1,000만 원을 보낸 건 지난해 11월 8일. 당시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울 것까진 없고 안 보여주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합의 뒤에도 두 사람의 전화 연락은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합의 다음 날 택시기사가 이 차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러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조사 전후로 이 차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줄 줄 두고도 이 차관과 사전에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영상의 존재를 아는 만큼 보여주겠다고 하자 이 차관이 어쩔 수 없죠. 기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합의금이 통상적인 폭행 사건 합의금보다 크다고 보고 택시기사도 입건해서 영상 삭제의 대가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관련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지만 그 요구를 받아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한 검찰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허락을 받아야만 수사를 개시하는 이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이 권력 수사가 통제받을 수 있다는 게 검사들 우려죠. 이 김 총장이 이런 내부 의견을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취임 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업무에 나선 김호수 검찰총장. 방명록에는 국민중심 검찰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면담의 최대 화두는 검찰 직제 개편안과 인사였습니다. 50분간 진행된 면담 중 35분간은 박 장관과 김 총장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패 범죄를 수사할 때 장관과 총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직제 개편안이 논의됐고 김 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우려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소위 그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차관 시절 법무부 논리를 관철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검사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로 바뀐 셈입니다. 김 총장은 어제 취임식에서 수사 대상을 결정하는 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김 총장은 박 장관에게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자신의 구상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안은 내일 오후 4시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누구를 강제 소환했을까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강제 소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계다 이런 공격을 계속 지금 다른 주자들이 하고 있나 보죠? 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대선 경선판이 짜질 거라는 주장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 후보와 친하다거나 또는 특정 통합 대상과는 껄끄러운 사이다. 이렇다면 통합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알고 있어요. 유승민 의원 방에서 인턴도 지냈고 유승민 전 의원 사무실을 몇 번 이용했다고 듣고 있어요.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건 그 공격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경북을 겨냥한 공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선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유 전 의원 지지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출신 중에도 박 전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뭐라고 말을 하나요?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거라고 받아쳤는데요. 대선 경선 룰이 유 전 의원에게 유리하다면 다들 이준석이 유승민계라 그랬다고 할 테니까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다른 주자 공격들이 먹히는 건지 한번 궁금해지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 어떻게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최근 2030 세대에 어필하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선글라스에 체육복 차림으로 유튜브에 출연했고요. 점잖은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욕하는 정세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가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영상을 삭제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요, 이 기자들이 뽑는 백봉신사상의 단골로 이 수상자일 만큼 이 점잖고 스마일하는 그런 신사 이미지였는데요. 네. 정치인에게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변신도 살펴볼까요? 두 사람의 공통 키워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년 전에는 조국을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마녀 사냥에 가깝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조롱하기 이게 좀 과도하다. 저나 제 가족이나 많이 당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동병상련으로. 하지만 조 전 장관 회고록 발간 이후 최근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따로 낼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지사는 오는 21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요. 본선을 생각해서 조 전 장관에게 부정적인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반대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조 전 장관을 감싸고 있잖아요. 당의 주류인 친문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2년 전 국무총리 시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계신가요?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합니다. 대선 주자들의 변신 결과가 궁금하네요. 변신을 해도 진심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엔 이 국민들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아직 장마철도 아닌데 요즘 하루 걸러 비가 내리죠. 그 여파로 오이와 상추 같은 신선 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날이 개나 싶으면 내리고 또 내리는 비. 벌써 장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가 잦은 5월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비 내린 날은 모두 14일로 평년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한 달 중 절반 가까이 해를 못 본 셈입니다. 잦은 비에 채소 농가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가 와서 안 열려요. 오이가 춥고 비가 해가 안 되면 오이가 안 열려서 오이가 비싸요. 오이는 잘 안 되고요. 밤의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성장이 늦는 거죠. 생육 불량으로 수확이 줄자 지난달 도매 시장에 들어온 오이와 상추류 물량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걸러 내린 잦은 비에 상추와 오이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5월 말 기준 상추와 오이 도매 가격이 한 달 새 30% 정도 올랐습니다. 꺾이기는커녕 계속 오르는 밥상 물가에 소비자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5, 6만 원? 왔으면 지금은 10만 원 정도 가요. 또 곤란하지. 먹을 때 상추도 많이 먹잖아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상추가 좋아하고. 글쎄요, 많이 올랐네. 많이 덜 사지. 힘들지. 아니, 그게 싸고 그래야지 뭐든지 풍족하게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6% 올라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여기다 기름값, 공업제품, 서비스 가격까지도 덩달아 올라 서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속보, 국가금지 단어가 생겼다. 이 제목과 함께 노인, 흑인,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를 국가적 차원으로 사용 금지한다. 적혀 있습니다. 팩트맨팀이 국가금지 단어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최근 며칠 사이 문체부에서 금지 단어를 지정했다는 글 실제로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단어까지 통제하는 건 심한 거 아니냐, 벌금 내는 거냐 반응도 있는데 이런 주장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누리꾼들이 인용한 글의 출처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자료입니다. 원문을 살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 언어, 표현 등에서 나타난 차별 표현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4가지 단어를 예로 들었는데요. 문체부에 직접 확인하니 차별 표현 관련해서 사례집을 만들어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 단어를 못 쓰게 법으로 금지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금지 규정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 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게 혐오 발언 등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 적혀 있죠. 이 금지 조항이 뭔지 여가부에도 확인했는데요. 차별 편견을 조장하지 말자 정도의 선언적 의미라며 온라인 게시글처럼 특정 단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처벌 조항이 있다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튜브나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부처가 다른 각각 별개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특정 단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처럼 표현해 오해가 생긴 걸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금지 단어가 생기거나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오늘도 자랑스러운 시민 영웅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30대 남성이 구했습니다. 차량이 느리게 가는 것을 눈썰미 좋게 발견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비 오는 밤 소형 승용차가 중앙선을 물고 천천히 앞으로 나갑니다. 30대 남성 유명한 씨가 종종 걸음으로 차량 쪽으로 다가갑니다.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문을 열더니 급히 차를 멈춰 세웁니다. 유 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은색 승용차가 교차로를 느릿느릿 통과하는 걸 발견하고 뒤따라왔습니다. 승용차 운전석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태운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이곳까지 100m 넘게 이동했습니다. 유 씨는 맥박이 없는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혼자서 그분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의자를 뒤로 제낀 다음에 경찰이 오시기 전에 그다음에 CPR을 시행한 거죠. 군 복무 시절 심폐소생술을 익힌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사관으로 근무한 시절에 제가 배웠던 게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시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전자는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긴 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회복 중에도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정말 덕분에 또 값진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썰미와 경험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런 도로 위에 선행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평화롭던 한 가정이 절망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지난달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60대 근로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유족들은 그 누구보다 큰 상실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하지만 딸은 아버지의 모자를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시간 지하철 방음벽 철거 작업에 갔던 아버지는 신호를 어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달픈 새벽 근무를 자청했던 아버지의 부재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저한테 깨워달라고 하세요. 못 일어날까봐. 또 깨워드리면서 솔직히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피곤해 하시는데. 장의사는 유족을 배려해 고인의 시신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얼굴밖에 못 봤어요. 여기는 못 보여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훼손이 심해서 이걸 입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더 이상 아빠 같은 허망한 죽음이 없게 해달라고 유족들은 음주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이미 10,000명 넘는 시민이 동의했습니다. 30대 가해 운전자는 음주인명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너무 아팠을 것 같아서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제가 너무 미안한 거죠.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중국에서는 토네이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토네이도가 핥힌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맹렬히 회전하는 토네이도가 마을 가까이 다가옵니다. 흙먼지를 내뿜으며 이동하더니 농경지를 덮치고 공포에 질린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어제 오후 중국 헤이룽상성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강한 돌풍과 우박을 동반하며 4개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토네이도가 핥히고 간 마을에선 주택 150여 채가 뼈대만 남긴 채 파손됐고 하룻밤 사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2주 전 우한에서도 토네이도가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공장의 지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돌풍에 휩쓸린 사람은 30m를 날아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昨天晚上7点多钟，我爸还给我老家给我妈打电话，结果没想到就是 중국 과학원은 이번 토네이도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방향이 다른 바람이 만나 중심부에서 강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네이도의 중심 풍속은 태풍보다 강한 초당 100m에 달합니다. 봄철 미국 대평원에서 발생하던 토네이도가 최근 중국에서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버터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9개월 만에 벌써 4곡을 1위에 올린 건데 무려 51년 만의 기록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가사처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 버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정상에 오른 겁니다. 발매 당시부터 빌보드 1위를 자신했던 방탄소년단. 1위 할 것 같아요. 하겠습니다, 1위. 지난해 다이너마이트로 이 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오른 뒤 한국어 곡인 라이프 고스온, 피처링에 참여한 세비지 러브에 이어 이번 버터까지 단 9개월 만에 4곡을 핫백 1위에 올렸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7개월 2주 기록 이후 가장 짧고 그룹으로는 1970년대 마이클 잭슨이 참여했던 잭슨5의 8개월 2주 기록 이후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 현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괴물 신인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제치고 얻은 성과라 더 값집니다. 해외 매체는 BTS를 더 이상 K-팝 그룹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밴드라고 평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센세이션을 넘어 의심 없는 최정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초고교급 투수 문동주가 황금사자기에서 시속 150km 중반의 강속구로 우승 후보마저 제압했습니다. 문동주는 메이저리그 최고 선수인 오타니를 닮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부드럽게 시속 156km의 강속구를 던지는 광주진흥고 에이스 문동주. 상대는 팀 타율 4할대로 우승 0순위로 평가되는 장충고입니다. 문동주는 1회부터 시속 154km의 위력투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위주의 공격적인 투구와 빠른 공으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상대가 갖다 맞히는 스윙으로 나서자 변화구로 땅볼을 잡아내는 노련함도 보였습니다.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우승 후보 장충고를 꺾는 이변을 이끌었습니다. 프로구단 스카우트들은 지금 당장 프로야구에 뛰어도 손색 없다고 호평했습니다.
문동주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타니 선수 롤모델입니다. 일단 투구 폼이 정말 부드럽고 이쁘고 강한 공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제 롤모델입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인 오타니는 고교 시절부터 강속구 투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동주는 체형과 투구폼, 구속뿐만 아니라 만능 플레이어라는 점에서 일본 특급 오타니를 닮았습니다. 문동주는 오늘 타석에서 정교한 타격과 빠른 발을 자랑했고 1루에선 다리 찢기 수비까지 선보이며 다재 다능함을 과시했습니다. 서울의 뉴스 강병규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오늘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오늘과 정반대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날도 서늘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도에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청 이남,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중부와 경북 북부, 남해안에는 최고 4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만큼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30도 가까이 올랐던 서울은 내일 22도에 머물겠고요. 대구도 23도로 오늘보다 7도나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25도를 밑돌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 10명 중 9명이 이 검찰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이 검찰은 권력부패 수사 역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매달려왔는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까지 나올까 걱정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짐 싸는 이유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